제 인생은 시장 좌판에서 말린 나물을 팔며 시작되었습니다. 맵고 짠 세월을 맨몸으로 버텨내며 저는 새벽별을 보고 가게 문을 열고 저녁달을 보며 문을 닫는 삶을 살았어요. 남편은 아들 석진이가 갓 돌을 지났을 무렵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청산과부라며 저를 동정했지만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어린 것을 먹이고 입히려면 눈물보다 땀을 먼저 쏟아야 했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제 인생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보상은 바로 아들, 배석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으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남들은 아들 하나에 인생을 걸었다고 혀를 찼지만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어요. 석진이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번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죠. 정숙 씨, 아들 잘 키워서 이제 호강만 남았네. 주변 상인들의 부러움 섞인 인사에 어깨가 으쓱해지곤 했습니다. 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제 고생은 이제 끝났고 아들이 차려주는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행복한 노년만이 남아있다고요. 그런 제 인생에 활용점정을 찍은 것은 바로 며느리 박민지였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수줍은 얼굴로 제 앞에 데려온 아가씨였죠. 참하고 단아한 인상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상냥하고 예쁘던지요. 저는 첫눈에 민지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제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기특하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민지 씨예요.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석진이의 말에 저는 두말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들이 좋다면 저도 좋은 것이고 무엇보다 제 눈에도 민지는 100점짜리 며느리감이었습니다. 결혼 후 민지는 제 기대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주말이면 가게 일을 돕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퇴근길에는 제 무릎이 아프다던 말을 기억하고 약을 사오는 살가운 아이였습니다. 친딸이 있었어도 이보다 더 했을까 싶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저는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만삭이 되어 배가 남산만해진 며느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어요. 아들 내외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매일같이 음식을 싸들고 드나드는 것이 힘들어 보였나 봅니다. 어머니, 그냥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민지도 곧 아이 낳으려면 어머니 손길이 필요하고 저도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마음 편해요. 아들의 제안에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하지만 민지까지 나서서 제 손을 잡으며 부탁하는데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랑 같이 살면 더 든든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평생 운영하던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행복이 펼쳐질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요. 합가 후 매일같이 집안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제 삶의 고단함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며 아기 옷을 만들고 며느리를 위해 영양 가득한 음식을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죠.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 이뤄낸 완벽한 세상이라고 저는 감히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들이 회사 일이 바빠서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오늘 중요한 회식이 잡혔어요.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 야근해야 해요.
석진이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처음 몇 번은 안쓰러운 마음에 밤참을 준비해두고 기다렸지만 횟수가 잦아지자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석진이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소파에 쓰러지듯 누운 아들을 위해 꿀물이라도 타주려고 부엌으로 향하는데 거실에 놓인 아들의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급한 전화일까 싶어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 사랑이라고 저장된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며느리 민지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민지는 제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으려던 찰나 석진이가 벌떡 일어나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뺏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베란다로 나가 소곤소곤 통화를 이어갔어요. 지금 집이야. 어머니가 계셔서. 아니야, 별일 없어.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제 의심의 눈초리를 느낀 것인지 석진이는 제게 날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왜 제 전화를 마음대로 받으려고 하세요? 사생활이라는 거 모르세요?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민지의 변화였어요. 안 그래도 만삭이라 힘든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는 것을 몇 번이나 목격했지만 제가 아는 척 다가가면 민지는 그저 아이가 자꾸 차서요. 라며 애써 웃어 보일 뿐이었죠.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하루는 민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가,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니? 석진이 때문에 힘든 거면 나한테라도 털어놓으렴. 제 말에 민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말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제가 예민해서 그래요. 더는 묻지 말아달라는 듯한 단호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저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우리 가족 사이에 무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무거운 납덩이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창밖에는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붓던 밤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석진이었습니다. 석진아, 이 밤중에 웬일이냐? 어머니, 큰일 났어요.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혹시 민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왜 그래, 아가? 무슨 일이야? 민지는 괜찮은 거니? 민지가.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말을 토해냈습니다. 민지가 도망쳤어요. 제 돈이랑 어머니 돈까지 전부 훔쳐서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아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사실인걸요. 제가 그동안 말을 못했는데 그 여자 이상한 빚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어쩌면 제 아이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냥하고 착하기만 하던 민지가 내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다니요. 뱃속의 아이가 내 손주가 아닐 수도 있다니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민지가 그럴 리가 없어. 너 뭔가 잘못 안 거겠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통장이 전부 비어 있다고요. 제가 그 여자를 찾아서 다 해결할게요. 어떻게든 돈 찾아올 테니 어머니는 일단.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툭 하고 끊겼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로 휴대폰을 붙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거세게 들려왔어요. 아니야, 이건 악몽이야. 믿을 수 없어.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지와 석진이가 함께 쓰던 방은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민지가 아끼던 옷 몇 가지와 소지품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정신없이 서랍을 뒤져 제가 평생 모아두었던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통장 맨 뒷장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0원. 선명하게 찍힌 숫자 앞에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시장에서 쭈그리고 앉아 남을 팔아번 돈, 아들 장가 보내고 남은 내 노후 자금, 곧 태어날 손주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한 푼 두 푼 모았던 내 평생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토록 예뻐했던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내 아들을 기만하고 내 돈까지 훔쳐 달아난 그 아이에 대한 증오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못된 것을 며느리로 들인 제 자신에 대한 원망과 아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제 완벽했던 세상은 그렇게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사라졌고 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빈털터리가 되어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어요. 그 지옥 같았던 밤의 시작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집은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뒤엉켜 더 큰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동이 트자마자 저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밤사이 일어난 일을 횡설수설 설명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젊은 경찰의 표정은 시큰둥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하품을 쩍하며 심드렁하게 물었죠. 그러니까 할머님 말씀은 며느리가 돈을 갖고 아드님이랑 같이 나갔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요. 며느리가 돈을 훔쳐서 도망갔고 내 아들은 그년을 잡으러 나간 거라니까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그는 귀찮다는 듯이 서류에 몇 자 끄적이며 말했습니다. 성인 남녀 두 사람이 같이 사라진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건이 되긴 좀 어렵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며칠 바람 쐬러 갔을 수도 있고요. 일단 가출 신고는 해드릴 테니 며칠 더 기다려보시죠. 저는 가슴을 치며 애원했습니다. 내 전 재산이 없어졌어요. 이건 명백한 도둑질이고 사기예요. 하지만 경찰은 그저 저를 안쓰럽다는 눈으로 쳐다볼 뿐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경찰서 문을 나서야 했어요. 세상은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향한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혹시나 아주 만에 하나라도 뭔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은행 창구 직원은 제 통장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체 내역을 보니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데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된 거라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말에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공인인증서. 그건 분명 아들 내외가 관리하던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민지가 컴퓨터 앞에 앉아 제 통장에 돈을 빼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아이의 상냥했던 미소 뒤에 그런 악랄한 계획이 숨어 있었다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는 순간 현관문 앞에 붙어 있는 낯선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최고장. 처음 보는 단어였지만 붉은색 글씨가 주는 불길한 느낌만은 선명했습니다. 종이를 떼어 내용을 읽어본 저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 배석진의 이름으로 빌린 대출금이 연체되었으니 보증인인 제가 당장 갚으라는 독촉장이었어요. 보증인 김정숙. 제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보증을 서준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종이에는 제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몇 달 전 석진이가 무슨 서류를 내밀며 어머니, 회사에 제출할 서류인데 어머니 도장이 좀 필요해요. 라고 말했던 일이요. 저는 아들이 하는 일이니 의심한 점 없이 도장을 내주었죠. 그것이 제 이름으로 빚을 만드는데 사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며칠 뒤부터 본격적인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빚을 갚으라며 험악한 목소리의 남자들이 전화를 걸어왔고 급기야 집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숙 씨, 아들 빚 대신 갚으쇼.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 저는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방 안에 숨어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동정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어요. 결국 저는 집주인에게서 방을 빼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행복하게 살던 제 인생의 결실이라고 믿었던 그 집에서 저는 쫓겨나듯 나와야만 했죠. 남은 짐이라고는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평생 일군 반찬가게 권리금까지 전부 아들 결혼 자금에 보태고 남은 돈은 통장에 넣어뒀는데 그 돈마저 사라졌으니 저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셈이었죠. 갈 곳 없는 제가 찾아간 곳은 시장 구석의 허름한 여인숙이었습니다.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방에 누워 저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민지, 이 악독한 것.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무슨 꼴이람. 내 아들 인생은 또 어떡하고. 며느리에 대한 증오와 원망을 곱씹으며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 모든 불행의 화살이 제 아들과 저에게로 향할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인 숙비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저는 결국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여름에는 눅눅하고 겨울에는 외풍이 살을 애는 곳이었죠. 살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수십 군데를 돌아다닌 끝에 겨우 동네 작은 식당의 주방 보조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손목은 시큰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봐야 했고 그 악독한 며느리에게 복수해야 했으니까요. 식당 동료들은 제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할머니 딱하기도 하지. 며느리한테 전 재산 다 털리고 아들은 행방불명이라며? 그러게 말이야. 사람을 어떻게 믿고 돈을 다 맡긴대? 그러니 저 고생을 하지. 그들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묵묵히 제 일만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내 아들은 피해자다. 석진이는 지금도 저 못된 여자를 잡기 위해 어디선가 고생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무너져 내리는 제 삶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던 어느 날 낯선 주소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익숙한 아들의 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은 그저 옵니다. 민지를 찾아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지난 1년간 전국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작정하고 제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머니 앞에 떳떳하게 나타나겠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고 계세요. 저는 그 편지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봐, 내 아들은 잘못이 없어. 내 아들도 피해자였어. 아들의 편지는 제 믿음에 확신을 더해 주었고 며느리 박민지에 대한 증오를 더욱 활활 불태우는 땔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성경책처럼 품에 넣고 다니며 고된 식당 일을 버텨낼 힘을 얻곤 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돌아올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둡고 축축한 지하방에서 살았고 식당 주방의 기름때는 제 손에 주름처럼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그 후로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죠. 이제는 희망보다 절망에 더 익숙해져 버린 그저 숨만 쉬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어요. 고된 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 주소도 이름도 없는 깨끗한 흰 봉투였죠. 빛 독촉장은 아닐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왠지 모를 기묘한 느낌에 이끌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드님을 믿지 마세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누군가의 악랄한 장난일까요? 아니면 나를 비웃는 사람의 조롱일까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그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감히 누굴 의심하라는 거야. 그렇게 소리쳤지만 한번 마음에 들어온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구겨버린 종이 속의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아들을 믿지 말라니. 내 인생의 전부인 아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몇 번이나 되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난 3년간 단 한 번의 전화도 없이 편지 한 통만 보내온 아들의 행적이 처음으로 의아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제 단단했던 믿음의 벽에 아주 작고
희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편지를 받은 뒤로도 제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식당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축축한 지하방으로 돌아와 고단한 몸을 눕히는 생활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며느리를 증오하는 마음 한편에 혹시나 가는 아주 작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내 아들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그 의심을 애써 억눌렀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여느 때처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스산한 저녁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얻어온 찬밥에 물을 말아 허기를 채우고 있는데 낡은 현관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묻자 문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또 빚쟁이들이 찾아왔나 싶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인기척을 죽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사람은 돌아가지 않고 한참 뒤에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는 왠지 모르게 끈질기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대답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제가 악에 받쳐 소리치자 문 밖에서 마침내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간 꿈속에서조차 저주했던 목소리.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흉. 바로 며느리 박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끼며 벌떡 일어나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3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지고 초췌해진 모습의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값싼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 그 행색은 지난 3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달팠는지를 짐작하게 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가증스러운 위선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민지의 옆에는 그녀의 다리를 꼭 붙잡고 겁먹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3살쯤 되었을까요? 아이는 제 험악한 표정에 놀랐는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아이의 모습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 박민지만이 보일 뿐이었죠. 너가 어떻게 여길 찾아와? 이 뻔뻔한 것, 너가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있어? 저는 이성을 잃고 민지의 머리채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3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원망,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내 돈, 내 평생 모은 돈 다 어디다 빼돌렸어. 그리고 내 아들, 착하고 순진한 내 아들 인생은 왜 망쳐놨어. 당장 내 돈 내놓고 내 아들 데려와. 제 고함 소리에 아이는 결국 와항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전을 때렸지만 제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름을 부은 듯 더욱 거세게 타올랐죠. 너 같은 건 사람도 아니야. 만삭의 몸으로 시어머니 돈을 훔쳐 달아나? 뱃속에 애까지 팔아서 남자랑 놀아나려고 했니? 뻔뻔하게 어떻게 아이까지 데리고 내 앞에 나타나. 저는 입에 담지 못할 모진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말들로 그 아이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도망가지도 변명하지도 함께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쏟아지는 제 욕설과 원망을 온몸으로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감싸 안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죄책감보다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단단한 슬픔과 결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부짖으며 악을 쓰다 보니 저도 결국 지쳐버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였죠. 집안에는 제 거친 숨소리와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민지가 조용히 아이를 다독이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혼내셔도 좋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어머님께 제가 지은 죄 평생을 가도 다 갚지 못할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어머님께서 얼마나 고통 속에 사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듯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조차 연기로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다고 내가 용서할 것 같아? 악어의 눈물 따위 집어치워.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처참했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용서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어머님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진실? 진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가 내 돈 훔쳐서 딴 놈이랑 눈 맞아서 도망친 게 진실이지. 무슨 진실이 또 있다는 거야? 제 비아냥에도 민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울고 있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더니 다시 한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알고 계신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뭐? 어머님이 알고 계신 건 전부 배석진 씨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저는 도망친 게 아니라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요. 민지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죠. 너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지? 제가 비웃으며 말하자 민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옆에 놓아두었던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과 사진 몇 장, 그리고 빼곡하게 무언가 적힌 노트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난 3년간 왜 사라져야만 했는지, 그리고 배석진 씨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머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아니, 이건 저 여자의 속임수야. 나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거짓말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제 손은 저도 모르게 서류 뭉치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제 믿음의 벽에 작은 균열을 냈던 그 익명의 편지 속 문장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드님을 믿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앞으로 펼쳐질 진실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비에 젖어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지하방 안, 저는 민지가 내민 서류 뭉치 앞에서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지난 3년간의 고통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아이가 눈물을 그렁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 머릿속은 이건 함정이다.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음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지만 제 손은 이미 서류 뭉치 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외면할 수도 없는 강렬한 이끌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맨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이름란에는 선명하게 배석진 세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내 아들의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날짜는 우리가 함께 살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입출금 내역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수백만 원, 때로는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이 낯선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석진이가 야근을 한다고 회식이 있다고 했던 바로 그날들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속에는 제 아들 석진이가 낯선 여자와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이었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과 음식이 놓여 있었죠.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고급 호텔 로비로 보이는 곳에서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 행복해 보이는 표정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사진의 날짜는 민지의 배가 한창 불러오던 시기였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거짓말, 이건 다 조작된 거야. 너가 나를 속이려고 만든 거지? 현실을 부정하는 제 말에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어 지난 3년간 그녀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배석진 씨는 오래전부터 노름에 빠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라고만 생각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들 석진은 회사에서 받은 대출은 물론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려 거액의 노름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던 성실하고 착한 아들의 모습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내 연녀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석진의 휴대폰 속에서 다정한 메시지와 사진들을 발견하고 민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따져 물었어요. 제발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석진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듯 큰 소리를 쳤고 그날 이후 폭언과 무시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민지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석진이가 어머니께 알리는 날엔 당신과 뱃속의 아이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악마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끝장나던 그날 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빚쟁이들에게 마지막 독촉을 받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저에게 오더니 다짜고짜 어머니 통장이랑 당신 적금 전부 나한테 넘겨.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야라고 말하더군요. 민지는 당연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석진의 눈빛이 돌변하며 그녀의 배를 밀치기까지 했다고 해요. 민지는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 쳤지만 석진은 그녀의 뺨을 때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심장을 후벼 파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당신이 다 뒤집어 쓰는 수밖에. 당신이 내 연남이랑 짜고 돈 훔쳐서 도망친 걸로 만들 거야. 어머니는 나를 믿지 당신을 믿을까? 내가 전화 한 통만 하면
당신은 순식간에 파렴치한 며느리가 되는 거라고. 뱃속에 그게 정말 내 애인지도 모르겠는데 무슨 상관이야. 조용히 사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유혈 사태는 막아줄게.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헛소리하고 다니면 내가 전국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이랑 그 뱃속에 애 편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민지의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제가 금지옥엽 키운 내 아들이 만삭의 아내에게 그런 끔찍한 협박을 했다는 사실을 제 머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놓인 증거들, 노름빈 내역서, 내연녀와의 사진,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된 사채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민지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날 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가진 돈 몇 푼만 챙겨서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온갖 굳은 일을 해가며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 돈으로 흥신소를 고용해 배석진의 행적을 쫓고 이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왔던 것입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그냥 이 아이랑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머니 이름으로까지 사채를 썼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숨어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사라진 내 돈, 내 이름으로 된 빚, 아들의 거짓말, 그리고 3년 만에 나타난 며느리. 제가 3년 동안 쌓아 올렸던 증오와 원망의 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 아들에 대한 혐오감과 눈앞의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미워해야 했던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제 배 아파 낳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했던 것은 아들이 아니라 이 선량하고 가여운 며느리와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마침내 제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울음 섞인 사죄였습니다. 저는 민지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내가 죽일년이야. 내 아들을 그따위로 키운 내가 죄인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너를 원망하고 저주했던 나를 용서하지 마라. 저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고통이 어리석었던 제 자신에 대한 한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민지가 다가와 제 어깨를 부축해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눈물을 펑펑 쏟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 자식을 믿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녀는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죠. 저는 그 따뜻한 말에 더욱 서럽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어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옆에서 훌쩍이고 있던 작은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아이를 제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어머님 손녀, 소미예요. 저는 떨리는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제 아들 석진의 어릴 적 모습을 꼭 빼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려 동그래진 눈망울은 제 앞에서 억울함을 토해내던 민지의 눈과 같았어요. 아이는 제 핏줄이자 며느리가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지켜낸 생명이었습니다. 소미야 할머니야. 제가 떨리는 손을 뻗자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손가락을 작은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제 심장으로 전해지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제 어리석음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의 이유를 찾은 참회의 눈물이자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와 제게 딸보다 더한 존재가 되어버린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나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고. 내 아들이 저지른 죄악을 이 어미의 손으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그렇게 제 길고 길었던 3년의 겨울은 끝나고 시리고도 아픈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제 지하방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눅눅한 슬픔과 고독 대신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결의가 그 공간을 채웠어요. 민지와 저는 밤이 깊도록 마주 앉아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제 옆에서 곤히 잠든 소미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나약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과 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될 수 있는 강인한 할머니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죠. 민지야, 그놈한테 남은 미련 같은 건 이제 한 톨도 없다. 내 손으로 낳았지만 이제 그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지. 그 짐승을 단죄하는 게 어미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인 것 같다. 제 말에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더 이상 슬픔은 없었어요. 오직 저와 같은 종류의 단단하고 서늘한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의기투합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배석진을 경찰에 넘겨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건 너무 쉬운 벌이었습니다. 그놈과 그 옆에 붙어 단물을 빨아먹은 내연녀가 우리에게 주었던 고통, 그 절망과 비참함을 똑같이 아니 몇 배로 되돌려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뿌리부터 송두리째 뽑아버리기로 우리는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갓 3살 된 어린아이를 이 어둡고 축축한 지하방에서 키울 수는 없었어요. 저는 다음 날 바로 평생 간직해왔던 제 결혼 반지와 남편이 남긴 유품 시계를 처분했습니다. 짠순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한 번도 손에서 빼지 않았던 반지였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기엔 우리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 돈에 민지가 3년간 식당 일을 하며 억척같이 모은 돈을 합치자 다행히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지상 원룸을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던 날 소미는 제 품에 안겨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어요. 소미야,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게 해줄게. 제 말에 아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제 볼에 작은 입술을 쪽 맞추었습니다. 그 온기에 제 마음속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우리의 본격적인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지가 지난 3년간 모아온 증거는 상상 이상으로 치밀했어요. 배석진의 노름빈 내역과 사채 계약서는 물론 내연녀의 신상 정보, 그녀의 가족관계, 그리고 그들이 현재 우리 돈으로 차린 카페의 위치와 규모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배석진에게 버림받은 후 한순간도 그에 대한 추적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에 저는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배석진 씨는 지금 최수아라는 여자와 함께 지방 소도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 명의는 최수아로 되어 있고 배석진 씨는 뒤에서 실질적인 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수아의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유지라 아마 그쪽 돈도 꽤 들어갔을 겁니다.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배석진이라는 인간의 교활함에 다시 한번 치를 떨었습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숨기고 새로운 여자와 그녀의 집안의 기생에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건 어떨까요? 민지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 신고하면 그놈은 분명 최수아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할 게 뻔하다. 우리는 증거가 부족하고 최수아 집안에서는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막아내겠지. 그럼 기껏해야 몇 년 살고 나와서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할 거야. 그렇게는 안 돼. 저는 낡은 돋보기를 꺼내 쓰고 민지가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배석진의 약점, 그리고 최수아라는 여자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밤새워 자료를 분석한 끝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배석진은 여전히 노름을 끊지 못하고 있었다. 민지가 고용한 흥신소의 마지막 보고서에는 그가 한 달에 2-어 번씩 몰래 다른 도시의 불법 노름장을 드나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둘째, 최수아라는 여자는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특히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극도로 예민한 성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SNS는 온통 명품과 비싼 음식, 그리고 행복한 연인 코스프레로 가득 차 있었죠. 셋째, 최수아의 아버지는 탈세와 비자금 문제로 몇 번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 깨끗하지 못한 사업가였습니다. 됐다. 길이 보인다.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의 복수는 3단계로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압박. 그들의 돈줄을 완벽하게 말려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명예와 평판을 진흙탕에 처박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민지야,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네, 어머니. 저 각오되어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작전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적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면 적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 가장 낡고 허름한 옷을 골라 입고 배낭 하나를 맨 채 그들이 살고 있는 지방 소도시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모습은 영락없는 도시 생활에 지쳐 귀농을 꿈꾸는 촌스러운 늙은이였죠. 도시에 도착한 저는 가장 먼저 그들의 카페 주변에 허름한 월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탐색을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운동을 하며 다른 노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 오후에는 읍내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안면을 텄습니다. 서울에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조용한 데서 살려고 내려왔다는 제 거짓말에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경계를 풀고 저를 대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동네의 지리와 인심을 파악한 뒤 저는 마침내 그들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로즈커피, 장밋빛 인생이라는 뜻의 간판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남의 피눈물로 이룬 장밋빛 인생이라니. 저는 손님인 척 카페에 들어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내부는 고급스러운 가구와 소품들로 꾸며져 있었고 손님도 꽤 많았어요. 카운터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최수아가 도도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배석진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기름기가 자르르 흘렀고 값비싼 시계와 옷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민지, 소미가 지하 단칸방에서 고통받는 동안 그는 이곳에서 저런 모습으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조용히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때로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 저는 그곳에서 손님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었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추가로 알아낼 수 있었죠. 그들은 비싼 디저트 메뉴나 원두를 판매할 때는 의도적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고 카드 단말기가 고장났다는 핑계를 대기 일쑤였습니다. 전형적인 탈세 수법이었죠. 또한 배석진은 최수아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젊고 예쁜 여자 손님들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풀며 추파를 던졌고 최수아는 그런 그의 행동에 매우 질투심을 느끼며 여러 번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동네 부동산에서 얻었습니다. 저는 집을 알아보러 온 척 부동산에 들러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로즈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기 사장님들이 참 보기 좋던데 부부인가 봐요? 제 질문에 부동산 사장님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무슨, 그냥 동거하는 거지. 여자 쪽 집안이 돈이 좀 많아서 남자가 꽉 잡혀 사는 것 같더구먼. 근데 그 남자 뭔가 좀 깨름칙해. 외지 사람인데 가끔 밤에 이상한 차들이 와서 그 남자를 데려가더라고. 노름 빚이라도 있는 건지 원. 그 말에 저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복수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배석진, 최수아, 너희들의 장밋빛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테니 기대해도 좋아. 제 손에는 그들의 숨통을 끊을 날카로운 칼이 이미 들려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민지에게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민지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다스리며 우리는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자랑이자 돈줄인 로즈커피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우리의 첫 번째 공격은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고 익명의 투서 한 장을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탈세하는 것 같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최대한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로즈커피는 고가의 디저트 메뉴와 원두 판매 시 의도적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며 매출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사장인 최수아 씨는 사업자 등록증 상해 대표일 뿐 실질적인 운영은 동거남인 배석진 씨가 하고 있으며 이 자금의 출처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배석진 씨는 정기적으로 불법 노름장을 출입하며 카페 수익금을 노름 자금으로 탕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등 세무서 직원들이 구미가 당길 만한 자극적인 내용들을 교묘하게 섞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지가 가지고 있던 배석진의 과거 은행 거래 내역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거액의 현금이 수시로 입출금되었던 기록은 그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완벽한 증거가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이고 일부러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의 우체통에 가서 그 투서를 붙였습니다. 발신지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세무서의 칼날이 그들의 목을 겨누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석진이 기생하고 있는 숙주, 바로 최수아의 집안을 공략하기로 했죠.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최수아의 아버지 최 사장은 겉으로는 인자한 지역 유지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흠집이 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위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딸을 걱정하는 이웃을 연기하며 최 사장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최대한 정중하고 안타까움을 가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최 사장님께 사장님의 귀한 따님이 만나고 있는 배석진이라는 남자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외람되지만 이렇게 펜을 듭니다. 그 남자는 과거 서울에서 임신한 아내와 늙은 어머니의 전 재산을 들고 도망친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노름으로 인해 이미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부디 사장님께서 따님이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진실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증거들을 함께 동봉했습니다. 민지가 간직하고 있던 우리 가족 사진, 배석진과 민지의 결혼 사진, 그리고 배석진이 내연녀, 즉 최수아와 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나란히 붙여놓았죠. 누가 봐도 배석진이 유부남인 상태에서 최수아를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또한 배석진의 이름으로 된 사채 계약서, 사본과 그의 노름 빚 내역서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딸을 아끼는 아버지라도 배석진이라는 인간의 실체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 역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붙여주도록 손을 써두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우리는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지가 매일같이 확인하던 그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읍내에 있는 로즈커피, 오늘 세무서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가게를 다 뒤집어 놨다던데 무슨 일 있나요? 라는 글이 올라온 것이었죠. 그 글에는 순식간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쩐지 현금만 받으려고 하더라니. 그 사장들,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 보였어. 등등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공격이 정확하게 명중한 것입니다. 며칠 뒤 두 번째 공격의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민지가 고용했던 흥신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수아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었죠. 편지를 받은 최 사장은 길길이 날뛰며 당장 배석진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동원해서라도 그의 뒷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최수아는 울고불고 매달리며 배석진을 감쌌지만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최 사장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로즈커피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세무조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집안의 압박에 시달리던 최수아는 신경질적으로 변해갔고 배석진에게 모든 것을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점점 잦아졌고 손님들 앞에서도 서로에게 고성을 지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해요. 너 때문이야. 과거가 대체 어떻길래 이 모양이야. 하는 식의 비난이 오갔고 한때는 인고 커플 행세를 하던 그들의 관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지와 함께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3년 묵은 체증이 조금은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어요.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서로의 바닥을 확인하고 결국에는 서로의 손으로 서로를 파멸시키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민지야, 이제 두 번째 막을 올릴 시간이다.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짜 행복을 대중 앞에서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파급력이 강한 무대 위에서 말이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그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온라인 맘카페에 접속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가면을 벗고 분노한 네티즌의 가면을 쓸 차례였습니다. 세무조사와 최수와 집안의 압박으로 배석진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과 같은 한 줄기 기쁨을 주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었죠. 그들이 받은 고통은 제가 3년간 겪었던 절망의 시간에 비하면 그저 피부에 난 작은 생채기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그들이 쌓아 올린 위선과 거짓의 성이 백일화에 드러나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꼴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무대로 저는 익명의 그림자 뒤에 숨어 가장 잔인한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중에서도 주부들의 입소문이 가장 무섭게 퍼져나가는 맘카페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민지는 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습니다. 민지야, 우리가 직접 나서서 소문을 내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놈들은 분명 명예훼손으로 우리를 역공격하려 들 테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소문을 퍼뜨리게 만드는 거야. 제 말에 민지는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특히 이런 지역 커뮤니티는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불씨를, 그리고 점차 기름을 부어 마지막에 우리가 가진 증거로 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우리는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종류의 차갑고도 명민한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의 도움을 받아 대포폰을 하나 개설하고 그것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회원수가 많은 맘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아이디는 일부러 조금 촌스럽고 정의감에 불타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은방울꽃으로, 닉네임은 정의는 살아있다로 지었죠. 프로필 사진은 길가의 핀 들국화 사진으로 설정했어요. 누가 봐도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순수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보이도록 말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공격은 아주 신중하고 또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카페의 다른 글들을 읽으며 그곳의 분위기와 말투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글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쪽으로 이사온 50대 주부입니다. 동네 구경하다가 인테리어가 너무 예쁜 카페가 있기에 들어가 봤는데 비앙 로지였나? 그런데 분위기에 비해 커피 맛이 너무 실망스러워서요. 혹시 저만 그렇게 느낀 건가요? 원두를 너무 태운 건지 끝 맛이 쓰고 탄 맛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응대하시는 젊은 사장님들도 좀 시크한 것 같고 요즘 스타일인 건지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싶어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이 글의 핵심은 나만 그런가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으니까요. 제 예상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글을 올린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제 마음을 그대로 읽으셨네요. 저도 얼마 전에 남편이랑 갔다가 커피 한 모금 마시고 그냥 나왔어요. 돈 아까워서. 맞아요. 특히 그 여자 사장,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기분이랄까? 명품으로 치장하고 엄청 도도하게 구는데 손님인 제가 다 주눅 들더라고요. 저는 남자 사장이 더 별로였어요. 능글맞게 웃으면서 괜히 말 거는데 눈빛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희 남편이 옆에서 엄청 불쾌해했다니까요.
거기 위생도 좀 의심스럽던데요. 테이블 닦는 행주에서 쉰내 나는 것 같았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불만이 복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세무조사 소문으로 흉흉했던 민심에 제 글은 작은 불씨를 던진 셈이었죠. 저는 제 글에 달린 댓글 하나하나에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다들 비슷하게 느끼셨네요. 하고 공감하는 답글을 달아주며 부정적인 여론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며칠 동안 카페에 대한 불만 여론을 충분히 형성시킨 뒤 저는 두 번째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지가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 지나가던 행인인 척 제가 쓴 글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다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카페 사장님들이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정식 부부가 아니라던데 남자분이 여자분 집에 얹혀 사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남자분 과거가 서울에서 좀 복잡했다는 소문도 있고요. 혹시 저만 들은 건가요? 괜한 헛소문이면 죄송합니다만 하도 흉흉한 세상이라 아이 데리고 다니는 입장에서 괜히 좀 신경 쓰여서요. 이 댓글은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폭발했고 카페의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순식간에 사장들의 사생활에 대한 추측과 의혹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어머, 정말요? 어쩐지 나이 차이도 좀 나 보이고 분위기가 이상하다 했어요. 무슨 소문인데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저도 그 남자분 어딘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정가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등등 온갖 추측성 댓글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장밋빛 인생은 익명의 대중들에 의해 순식간에 막장 드라마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소문은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로즈커피는 순식간에 사장들 인성별로인 곳,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불륜남녀 카페로 낙인 찍혔고 손님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민지가 매일같이 확인하는 카페의 SNS에는 더 이상 행복한 연인 코스프레 사진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는 식의 날 선 경고문만 간간히 올라올 뿐이었죠. 하지만 그런 대응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되었습니다. 찔리는 게 있으니 저러는 거다라는 여론이 더욱 거세졌으니까요. 마침내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 왔습니다. 온라인 여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민지가 직접 등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사용할 아이디는 눈물 젖은 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배석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전처라고 밝히며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담담하지만 읽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절절한 문체로 써내려갔습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수만 번을 고민했습니다.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두려웠고 제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제 아이와 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용기를 냅니다. 로즈커피의 실질적인 사장인 배석진 씨는 제 전남편입니다. 그는 제가 만삭이었을 때 평생 반찬 장사를 하며 모은 저희 어머니의 전 재산과 제 돈을 들고 당시 만나고 있던 내연녀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노름으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그는 만약 제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저와 뱃속의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식의 무서운 말들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지금 그가 운영하는 카페의 자금 역시 저희 모녀의 피눈물이 담긴 돈입니다. 민지는 이 글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얼굴과 이름 등 개인정보는 교묘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죠.
하지만 누가 봐도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세 식구의 단란했던 가족 사진과 배석진이 최수아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그의 이름으로 된 사채, 계약서, 그리고 수억 원에 달하는 노름 빚 내역서까지 완벽한 증거 앞에 그동안의 모든 소문과 의혹은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맘카페는 그야말로 뒤집어졌고 이 글은 순식간에 지역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심지어는 지역 신문이 사회면에까지 실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분노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다. 저런 파렴치한 놈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당장 저 카페 문 닫게 만들어야 한다. 등 그들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카페 유리창에는 누군가 던진 계란이 말라붙었고 가게 앞에는 그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을 든 시민들이 찾아가 항의를 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결국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온 최수아는 이 모든 상황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고 명예를 중시하던 그녀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상간녀 사기꾼의 공범이라는 낙인은 그녀가 평생을 쌓아온 자존심과 허영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을 겁니다. 흥신소의 마지막 보고에 따르면 최수아는 배석진에게 남은 돈이라도 내놓으라며 처절하게 싸운 끝에 결국 그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기 전 저는 모든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속은 피해자입니다. 라는 짧은 글을 남기고 연기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배석진은 텅 빈 카페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돈도 여자도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거짓된 성공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년 만에 제 번호를 누른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시죠? 지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박민지, 그 악독한 여자가 꾸민 짓이죠? 그 여자가 제 인생을 또 망치고 있어요. 어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발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울부짖음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든 것을 민지의 탓으로 돌리고 제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 조금도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그래, 석진아. 내 아들. 많이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니? 일단 진정하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너라. 이 어미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우리 아들, 이렇게 무너지게 둘 수는 없지. 저는 최대한 다정하고 안쓰러운 목소리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제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그는 고맙다며 정말 어머니밖에 없다며 당장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와의 약속 장소를 정하며 조용히 옆에 있던 민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길고 긴 복수극의 마지막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이 파르르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제 귓가에 남은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자기 아니만을 위해 타인을 지옥으로 밀어넣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그 교활하고 이기적인 음색.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신락같이 남아있던 모정이라는 감정의 마지막 불씨마저 차가운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그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피해자일 뿐이었죠.
제 옆에서 숨을 죽인 채 통화를 듣고 있던 민지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오자 그제야 멈췄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민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괜찮다, 아가. 괜찮고 말고. 이제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내 손으로 끊어낼 수 있게 됐는데 뭐가 걱정이겠니? 하지만 그건 제 자신에게 거는 주문과도 같았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두려웠습니다. 내일 그 아이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또다시 마음이 약해져 버릴까봐. 그 눈물 어린 거짓 연기에 속아 이 모든 계획을 망쳐버리게 될까봐.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제 자신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식구가 사는 작은 방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민지는 저를 위해 따뜻한 대추차를 끓여왔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말없이 차만 마셨죠. 잠든 소미의 고른 숨소리만이 이따금씩 정적을 깨뜨렸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제 나약한 질문에 민지는 조용히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어요.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세요. 저 혼자였다면 아마 전 아직도 어딘가에서 숨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 내일도 분명 어머니는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예요. 어머니 옆에는 제가 있고 소미가 있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서도 힘을 주실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한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죠. 무섭다. 내가 그놈 얼굴을 보고 또 예전처럼 마음이 약해질까봐. 내 아들이라고 또 가여운 마음이 들어 모든 걸 망쳐버릴까봐. 내가 나를 못 믿겠다, 민지야. 제 솔직한 고백에 민지는 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세요. 저와 소미를 지켜주셨잖아요. 내일도 분명 잘 해내실 거예요. 어머니 옆에는 제가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님도 어머니를 지켜주실 겁니다. 민지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가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완벽한 법적 증거와 논리를 구축해야 하는 싸움이었죠. 민지는 이성적으로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마지막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모은 자료를 들고 발품을 팔아 양심적인 변호사 한 분을 찾아냈습니다. 비싼 수임료를 받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위해 싸워온 눈빛이 살아있는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홍 변호사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배석진의 파렴치한 범행에 함께 분노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김정숙 여사님, 그리고 박민지 씨, 내일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배석진이라는 자는 분명 어머님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마지막 발악을 할 겁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약속 장소에서 그가 돈을 요구하고 어머님께서 준비하신 가방에 손을 대는 순간이 바로 그의 사기죄가 성립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경찰에는 제가 이미 모든 상황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저 계획대로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홍 변호사님의 차분한 설명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밤이 깊도록 거실을 서성이는 저를 보고 민지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무서우세요? 무섭다. 내가 그놈 얼굴을 보고 또 예전처럼 마음이 약해질까봐. 내 아들이라고 또 가여운 마음이 들어 모든 걸 망쳐버릴까봐. 내가 나를 못 믿겠다, 민지야. 제 솔직한 고백에 민지는 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세요. 저와 소미를 지켜주셨잖아요. 내일도 분명 잘 해내실 거예요. 어머니 옆에는 제가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님도 어머니를 지켜주실 겁니다. 민지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낡고해진 스웨터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영락없는 세상 풍파에 찌들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련한 노파의 모습이었죠. 민지는 제 손에 신문지를 가득 채운 묵직한 가방을 들려주며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할 수 있어요. 그 눈빛을 보며 저는 마지막 결의를 다졌습니다. 약속 장소인 서울역 근처의 카페는 생각보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홍 변호사님이 일러준 대로 카페의 가장 안쪽 CCTV가 잘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미 카페 안에는 손님으로 위장한 형사님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메뉴판을 들여다보았지만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약속 시간인 오후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며 마침내 배석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만에 본 그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기름때에 전 머리카락, 초점을 잃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번듯하고 잘생긴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욕망과 거짓으로 자신을 좀먹어버린 낯설고 추악한 괴물이 서 있을 뿐이었죠. 그는 카페 안을 짐승처럼 훑어보다가 창가에 앉은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에 희색을 띠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제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그는 제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으며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난 것처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그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제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냥 사람을 좀 믿고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찻잔을 드는 척 슬쩍 피했습니다. 그의 더러운 손이 제게 닿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일단 물부터 마셔라. 저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제 태도가 조금 차갑다고 느꼈는지 잠시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지만 이내 테이블 위에 놓인 제 낡은 가방을 보고는 표정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돈 가방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어머니,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던 건 그가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셋, 둘, 하나. 석진아.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너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미안했던 적이 있느냐? 네, 그게 무슨...
저는 어머니께 늘 죄송한 마음뿐이죠. 제가 못나서 어머니까지 고생시키고, 아니, 나한테 말고, 너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민지와 태어나자마자 아비에게 버림받은 내 딸 소미에게 말이다. 제 입에서 민지와 소미의 이름이 나오자 배석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와서 그 여자 얘기를 왜 하십니까? 모든 건 그 여자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고요. 그는 마지막까지 조금의 반성도 없이 모든 것을 민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지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3년 전 그가 매정하게 버렸던 바로 그 모습처럼, 하지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민지는 성큼성큼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배석진은 민지를 보고는 의자에서 튕겨나가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가 왜 여기에 있어? 이 악독한 년. 내가 여기까지 와서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그가 민지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제가 테이블 위에 찻잔을 바닥으로 쨍그랑 소리가 나게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주변에 앉아있던 형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배석진을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등 뒤로 팔이 꺾이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이거 놓으라고. 나는 죄가 없어. 이건 함정이야. 저것들이 다 짰다고. 그의 비명에 카페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사들에게 제압당한 채 헐떡이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배신감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의 절규를 들으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었다. 하지만 너는 내 스스로 내 아들이기를 포기했다. 사람의 도리를 버리고 짐승의 길을 택했으니 이제부터는 짐승의 법을 따라라. 가서 너의 죄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전부 다 밝히고 죗값을 온전히 치르거라. 더 이상 어미 뒤에 숨어 비겁하게 살지 마라. 그것이 내가 너라는 비극을 낳은 어미로서 너에게 내리는 마지막 속죄다. 제 말을 끝으로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그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마침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석진이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연행되는 모습을 뒤로하고 카페를 나섰을 때 바깥 공기는 이상할 만큼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죠. 우리 앞에는 법정이라는 더 혹독하고 지루한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석진은 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어떻게든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온갖 거짓말과 연기를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은 박민지의 가스라이팅과 최수아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간 심신미약 상태의 순진한 피해자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경찰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지루한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저와 민지는 거의 매일같이 경찰서에 출두해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박 형사님은 처음에는 우리 사건을 그저 그런 치정 얽힌 사기 사건 정도로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민지가 내놓은 지난 3년간의 기록이 담긴 수십 개의 파일과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걸 민지 씨 혼자서 다 준비하셨다고요?
변호사도 없이? 그는 산더미 같은 자료 앞에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안에는 배석진의 카드 내역, 통화 기록, 노름 사이트 접속 기록 분석 자료는 물론 그가 최수아와 주고받았던 SNS 메시지, 그리고 저도 몰랐던 재상금융권 대출 내역까지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 형사님은 그제야 우리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드시 배석진의 모든 죄를 밝혀내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배석진 측의 방해도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언론에 전처의 앙심품은 복수국의 한 남자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흘리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저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으며 고령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상황을 법정에서 직접 겪는 것은 정말이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와 민지는 더욱 강해졌어요. 홍 변호사님은 상대 측의 모든 주장을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반박했고, 우리는 지칠 때마다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어요. 배석진이 제 명의를 도용해 빌린 돈이 사채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는 보험사에 있던 제 노후 보험까지 해약했고, 심지어는 제가 살던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만약 우리가 그를 막지 못했다면 저는 길거리에 나앉는 것은 물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에 올라앉을 뻔했던 거죠. 최수아에 대한 조사 역시 강도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그녀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과 그녀가 배석진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배석진의 추가 범행까지 술술 불기 시작했죠. 그녀의 진술 덕분에 우리는 배석진이 숨겨두었던 또 다른 차명 계좌의 존재까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서로 사랑을 속삭였을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함께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편의 비극적인 희극 같았어요. 몇 달에 걸친 지루한 공방 끝에 마침내 최종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법정은 이례적으로 많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사건이 언론에 몇 번 보도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었죠. 피고인석에 선 배석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전에 이례적으로 자신의 소회를 먼저 밝혔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며 인간의 욕심과 배신이 한 가정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뇌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갓 태어난 자식에게까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피고인의 죄질은 그 어떤 범죄보다 악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배석진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징역 15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이내 배석진이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며 뒤늦은 후회의 절규를 터뜨렸지만 법정 경위들은 냉정하게 그의 입을 막고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대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정의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사 재판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상태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법원은 배석진과 최수아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우리의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제 명의로 된 모든 부채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홍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받아들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홍 변호사님은 수임료도 받지 않겠다며 오히려 저희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민지 씨. 두 분은 우리 사회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소미 양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에 저와 민지는 또 한 번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배석진 같은 악마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길고 힘든 싸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모든 족쇄를 끊어내고 진짜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준비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싸움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 며칠은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멍했어요. 지난 몇 년간 오직 배석진과의 싸움에만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았던 터라 갑자기 찾아온 평화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와 민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소미를 끌어안고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깊은 평온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우리 주변의 세상이 조금씩 달라져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사람들이었죠. 시장에 가면 예전에는 저를 슬슬 피하거나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던 상인들이 이제는 마치 개선장군을 맞이하듯 저를 반겨주었어요. 특히 제가 예전에 가게를 할 때부터 알고 지냈던 과일 가게 순이 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속으로 얼마나 언니를 응원했는지 몰라. 어떻게 그런 독한 놈을 상대로 이겨냈어. 정말 대단해, 우리 언니. 그녀는 제게 가장 크고 좋은 사과 한 봉지를 쥐어주며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상처의 흉터까지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 세 식구의 삶에도 새로운 규칙과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제 눈치를 보지 않았고 저 역시 그녀를 며느리가 아닌 친딸처럼 대하게 되었죠. 우리는 아침마다 함께 식탁에 앉아 그날의 계획을 세웠고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었어요. 소미는 그런 저와 민지 사이를 오가며 애교를 부렸고 아이의 웃음소리는 우리 집을 가득 채우는 가장 아름다운 배경음악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조심스럽게 제게 제안을 해왔어요. 어머니, 우리 다시 시작해보는 거 어때요? 어머니의 손맛과 제 젊음을 합치면 분명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그냥 이렇게 소미나 돌보면서 조용히 사는 게 내 복이지.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가진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반찬 가게의 컨셉부터 고객층 분석, 메뉴 개발 계획까지
그녀의 꼼꼼하고 야무진 성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녀의 빛나는 눈동자와 열정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도 잊고 있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도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어. 저는 마침내 민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죠. 가게를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즐거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발품을 팔아 동네 시장 근처의 아담한 가게를 얻었고 페인트 냄새를 맡아가며 직접 가게를 꾸몄습니다. 가게 이름은 뭘로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소미가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라고 외치는 말에 아이디어를 얻어 정담 엄마와 딸의 정을 담은 부엌이라고 지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아주 마음에 드는 이름이었죠. 가게 개업일 우리는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홍 변호사님과 김 대리님 그리고 박 형사님까지 시간을 내어 찾아와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동안 우리를 응원해 주었던 모든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돈이나 큰 명예가 아니라 이처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아주 평범한 순간들이라는 것을요. 가게는 금세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제 손맛이 담긴 반찬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민지의 깔끔하고 세련된 포장과 친절한 서비스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우리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지만 단 하루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정직하게 흘린 땀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신성한 일인지를 우리는 매일같이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소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 왔습니다. 저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민지는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고 소미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했어요. 교문에 들어서는 소미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저와 민지는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3년 전 그 끔찍했던 밤에 쫓기듯 도망쳐야 했던 민지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우리는 소미가 가장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짜장 소스를 입가에 잔뜩 묻히고도 마냥 행복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지독한 태풍은 어쩌면 제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남겨주기 위해 불어왔던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 태풍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에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진짜 보물들을 얻었으니까요. 제 옆에는 이제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딸 민지가 있고 제 앞에는 제 삶의 이유이자 미래인 손녀 소미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민지와 소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함께 이겨낼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인생의 길고 어두웠던 밤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우리 세 사람 앞에는 따뜻하고 찬란한 아침 햇살만이 가득할 것입니다.